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최적의 공부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최적화하면 능력은 10배가 된다. 평범한 뇌도 탁월하게 만드는 두뇌 개조 프로젝트라고 표지에 적혀 있네요. 이케가야 유지 지음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고플 때 공부하라. 먼저 동물에게 공복은 위기 상태를 뜻합니다. 배가 고프면 싸울 수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이 속담은 아마 꽤 옛날 식재료 조달은 물론 먹는 것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에 전쟁터에서 쓰였던 말인 것 같습니다. 현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할 때는 기억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실제로 배가 고플 때 기억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굶으면서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뇌는 식사 전에 적당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로 언제 공부하나요? 대부분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 전까지의 시간은 휘뚜루마뚜루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자를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저녁 식사 전 공복일 때야말로 공부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공복 상태에서는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됩니다. 이 그렐린이 혈류를 따라서 해마에 도달하면 장기 증강을 촉진합니다. 반면에 배부른 상태가 되면 그렐린이 감소할 뿐 아니라 위나 장에 혈액이 집중되어 두뇌 활동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사냥을 마친 사자도 위가 채워지면 나무 그늘에 낮잠을 청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가 부르면 자고 싶습니다. 둘째, 걸으면서 공부하라. 사자는 사냥을 할 때 걷거나 달립니다. 걷는 순간 해마에선 자동으로 세타파가 나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걷는 행위는 기억력 증강의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걸어다니면서 암기하면 더 잘 외워진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 식탁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영어 단어나 연호를 외웠습니다. 그 방법이 책상에 앉아서 외우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타파 덕분이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자신의 다리로 걸을 때 더 효과적으로 세타파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때에도 세타파가 방출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흔들리며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뇌가 감지하기만 하면 세타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셋째, 시원하게 공부하라. 방안 온도에 대해서도 사자공부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추위를 느끼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방안의 온도는 약간 낮은 편이 공부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어렵다면 조용한 장소에 머무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마의 정보 재생이 시작되어 수면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 대부분은 잠들지 못하는 상황 자체에 고통을 느끼며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영상을 보거나 독서를 하면서 기분 전환을 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뇌에 정보를 주입하는 일은 수면과는 정반대의 활동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불도 음악도 끈 채 이불 속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세요. 잠을 못 자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뇌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면증 환자 중에는 잠들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잠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 학습용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이른바 수면 학습은 통상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수면 중에는 뇌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부에 써먹는 뇌과학, 달걀 집중법. 같은 자세로 줄곧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며 집중력이 사라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가볍게 몸을 움직여 기분 전환을 해보세요. 그 밖에 음악을 몇 분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천하는 집중력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른바 달걀 집중법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에는 3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끝이 뾰족한 고깔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다음 손 위에 삶은 달걀이 올려져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달걀을 가볍게 공중으로 던져 반대쪽 손으로 받아낸다고 상상하세요. 이 동작을 수차례 반복한 뒤 잘 쓰는 손으로 달걀을 고깔 모자 꼭지점에 세워보세요. 균형을 잘 맞추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제대로 올라갔나요? 그러면 달걀을 의식하면서 살짝 눈을 뜹니다. 그러면 집중력은 공부하고 있던 책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익숙해지면 달걀을 좌우로 던지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달걀을 고깔모자 위에 올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열심히 해, 좋았어 등 기분을 호전시키는 말이 눈에 들어오면 기분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는다 해도 실제로 기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습니다. 필승 합격, 대학 합격 등의 목표를 책상 앞에 붙여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부에 써먹는 뇌과학, 낮 공부 vs 저녁 공부. 주로 아침, 점심, 저녁 언제 공부하나요? 사람의 몸에는 리듬이 있어서 각자 정해진 시간에 세포들이 활동합니다. 하루 동안의 생활 리듬을 24시간 주기 리듬이라고 부르는데 뇌의 시교차 상핵이 제어합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모두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녁형 인간이라 저녁에 잘 된다 해도 시험은 낮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밤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면 시험 때마다 생체 리듬을 한낮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치 해외여행에서 시차 적응을 하는 것처럼요. 이런 관점에서 시험 공부는 될 수 있으면 한낮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은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휴일에는 늦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행동은 우리 몸과 뇌를 새로운 생체 리듬에 적응하게 만들어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휴일에도 평일과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졸음을 참을 수 없다면 낮잠을 자는 쪽이 낫습니다. 바이오리듬은 하루 단위뿐 아니라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리듬으로 공부하면 공부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는 금요일과 토요일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금요일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이유는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밤에 공부한 그룹은 학습 직후에 바로 잠을 잤습니다. 그런 뒤 실시한 시험에서 즉각적인 점수 향상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공부한 그룹은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점수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외웠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잠을 자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관한 한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저녁형은 밤샘과는 다르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저녁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취침 전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이 뇌에게는 기억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도 밤에 자기 전에 꼭 일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성공을 이루려면 그만큼 많은 실패가 필요합니다. 많은 실패가 없으면 올바른 기억도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에드먼드 펠프스의 말처럼 기억은 실패와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여러분의 공부도 똑같습니다. 반복, 다시 말해 복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실패 역시 중요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거나 섣불리 판단에 실수를 저지르고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 실패들 말이죠. 실패하면 그때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또 실패하면 또 해결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은 정확하고 확실해집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계속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이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보다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을까라는 의문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개들도 실패하면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언제나 다음 수단을 생각합니다. 그 자세야말로 더 빨리 정답에 도달하는 비결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그때마다 해결책을 찾는 소거법을 통해 자신을 조정해 가는 것이 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 반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겸비하기 바랍니다. 뇌가 소거법에 최적화된 이유. 뇌는 왜 소거법에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뇌와 컴퓨터 모두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램이나 하드디스크처럼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의 학습 실험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된 뇌의 성질은 컴퓨터와 꽤 다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한 번의 기억으로 완벽하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입력된 문장이나 그래픽, 게임 데이터 등을 한 번 저장하면 제대로 보존합니다. 게다가 틀리게 저장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개가 실험에서 겪은 문제 정도는 컴퓨터라면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화면에 동그라미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시오 라고 지령을 내리기만 하면 개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바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겨우 한 번의 학습으로 정답을 완벽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라 어렵겠지만 뇌의 신경회로와 컴퓨터 전기회로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흑이냐 백이냐 O냐 X냐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뇌는 곧잘 잊어버릴 뿐 아니라 판단이 애매하며 답을 늘 헷갈립니다. 뇌와 컴퓨터는 정보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그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신경세포들 사이는 신경섬유회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의 신경섬유는 물리적으로는 닿아 있지 않습니다. 신경회로는 전기회로와 달리 회로 전체가 연결된 연결체가 아니라 섬유와 섬유 사이에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유를 타고 온 전기는 그 이음매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마치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 강원도에서 여객선을 갈아타야만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 환승지를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의 간격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이지만 떨어져 있으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시냅스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뇌는 컴퓨터와 달리 신호를 전달하는 강도를 미묘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는 바통을 릴레이 선수처럼 그대로 단순하게 다음 선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정보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근원입니다. 한편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정보가 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가 애매하게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성질을 가진 뇌는 정답을 도출해내기 위해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실패하고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또 실패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외우는 것보다
속어법으로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필요한 요소로는 1번 실패에 굴하지 않는 근성, 뇌가 속어법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에 2번 해결하려는 노력, 3번 낙천적인 성격. 여기까지 읽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뭐야 뻔한 소리잖아 하며 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자, 개의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 즉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습니다. 개에게 더 빠르게 과제를 학습시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가르치는 순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컨대 학습을 단계별로 나누어 조금씩 익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갑자기 TV 앞에 개를 앉히고 화면에 표시된 동그라미를 보여주며 먹이와의 관계를 학습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백 번 시행착오를 거치는 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과제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1번 단추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 2번 도형이 나타나면 단추를 누른다. 앞서 학습이란 사물의 관련성을 습득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독립적인 현상을 연결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개가 맞닥뜨린 과제는 이 두 가지 관계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었죠. 개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개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나누어서 한 가지씩 주의 깊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처럼 순서를 나누어 외우는 방법을 small step이라고 합니다. 단계를 나누면 나눌수록 효과는 배가 됩니다. 개는 겨우 2단계로 나누고도 10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머스 칼라일은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은 멀리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확실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목표뿐 아니라 달성하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설정해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뇌에 좋은 학습법입니다. 무엇이든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나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고 한탄할 여유가 있다면 나눠야 합니다. 아는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도전하세요. 모르겠다라는 말은 나누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게 조각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스몰 스텝이 최선이며 최단의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 뒤 더욱 잘게 조각내어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가며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공부는 벽돌을 쌓아 집을 조금씩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만 벽돌로 쌓은 집은 간단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뇌 기억의 본질은 애매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개는 실험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오히려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세모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처럼 정답만 외우는 방법이라면 처음부터 세모는 후보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모가 화면에 나와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매우 정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정보를 처리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합니다. 융통성이 없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컴퓨터와 같은 뇌 구조로 되어 있다면 큰일입니다. 개와 같은 뇌 구조라면 먹이를 새로 찾을 수 있겠지만 컴퓨터와 같은 기억 방법이라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기억의 애매함은 생명 유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생활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동물이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매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며 생활해야 합니다. 완전히 같은 상황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극도로 정확했다면 그것은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지식으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에는 엄밀함보다 오히려 애매함이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애매한 기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있으므로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해도 그 경험을 토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에 부여된 존중해야 할 특징입니다. 비슷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비슷하지 않은 것을 삭제해야 하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속어법을 뇌가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전체부터 이해하자. 이 점을 공부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먼저 전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씩 익혀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기억은 애초에 애매해. 처음에는 비슷한 것들의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양 회화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떤 유화를 봐도 비슷한 그림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르네상스 회화나 인상파 회화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회화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점점 눈에 익어 르네상스 회화와 인상파 회화를 구별하게 됩니다. 나아가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모네, 르누아르, 고흐 같은 인상파 화가들의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겠죠. 아쉽게도 시험을 위해 외워야 하는 기억은 대부분 지식 기억입니다. 화학 기호나 영어 단어, 유명인의 이름 등 이 모든 것은 지식 기억입니다. 지식 기억은 계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치다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치채셨을까요? 맞습니다. 외워야 하는 것들을 지식 기억이 아닌 경험 기억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경험 기억은 자유자재로 떠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우는 것 자체가 쉽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화는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잊어버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금방 떠올리기 힘들지만 경험한 일은 두고두고 비교적 오래 기억합니다. 지식 기억에 비해 경험 기억이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어떻게 경험 기억으로 외울 수 있을까요? 지식을 집에 비유해 봅시다. 집과 집 사이에 도로를 만들어 연결하면 지식의 마을이 생기겠죠? 이런 방식으로 기억과 사물을 차례로 연결시켜 지식을 더 풍부한 내용으로 변화시킵니다. 정밀한 도로를 통해 집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로 이어나가는 것이죠. 지식의 도시화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물을 잘 연합하면 그만큼 기억을 떠올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는 지식의 도시에 사는 시민이 친구가 사는 집, 떠올리고자 하는 지식을 방문하러 가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도로가 잘 발달해 있으면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쉽겠죠? 다시 말해 연합은 기억을 떠올리기 쉽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지식 기억과 경험 기억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시골 마을과 대도시처럼 다릅니다. 인구가 얼마 없는 지역이라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혹은 도로가 있어도 비포장 도로로만 있는 곳이라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힘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 기억을 떠올리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험 기억은 많은 기억의 조합, 면밀한 도로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달걀 부침을 먹었다라는 단순한 경험 기억마저도 달걀 부침의 맛, 냄새, 색, 당시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 앉아있던 의자의 감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과 나눈 이야기 등 수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하나의 기억을 이룹니다. 마치 정보의 대도시와 같습니다. 그러니 쉽게 떠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차례로 새로운 사물을 외우면 그 효과는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공부량과 성적의 관계는 단순한 비례 관계가 아니라 지수적으로 급경사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적이 지금 1인 시작점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공부의 목표 성적을 1000이라고 정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덕에 수준이 높아져 성적이 2가 됩니다.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아져 이번에는 성적이 4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거듭하면 성적은 8, 16, 32로 효과가 누적됩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재의 성적은 아직 32에 불과합니다. 목표인 1000과 비교하면 시작점에서 그리 많이 발전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나는 역시 재능이 없구나 라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1000의 성적을 가진 주위 사람을 본다면 정말 못 당하겠군. 저런 사람을 천재라고 하겠지 라고 느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부족한 재능에 실망하여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하면 그 후에 성적은 64, 128, 256, 512 이렇게 순식간에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처럼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비로소 공부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공부와 성적 간의 관계입니다. 아쉽게도 공부의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력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수험생 상담소가 있네요. 상담입니다. 고3 학생의 전 이해보다는 무조건 암기가 편해요. 영어 단어를 어원으로 외우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모르는 단어도 뜻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라고 하는데 저는 영어 단어는 이론만 내세우기보다 닥치는 대로 달달 외우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니 영어 문장의 뜻은 아는데 영작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도 abandon은 버리다 라고 외웠는데 쓰레기를 버리다를 장문하기 위해 abandon을 사용했더니 틀렸더라고요. 대학에 가면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 테고 영어로 과제까지 써야 한다고 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답변이 있습니다. 지식은 결국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통째로 암기에 정말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암기법은 응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적된 지식은 신경 연결망 안에서 유기적인 결합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통째로 암기한 기억은 마치 도로가 없는 시골 마을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통째로 암기한 기억은 변질되기 쉬워 실수의 원인이 되며 무엇보다 빠르게 잊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 자체는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문장이나 회화 속에서 사용되면서 비로소 고유의 의미를 발휘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워도 장문에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영어는 단어뿐 아니라 문법, 다시 말해 이론도 중요합니다. 전후 관계나 문맥에 의해 단어의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어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론입니다. 단어의 구조를 알면 처음 보는 단어도 그 의미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이미 풍부한 단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이미 뇌 속에 축적된 지식을 서로 관련짓고 풍부한 지식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어원을 외우고 나아가 문법도 익힌다면 영어를 가장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의 뇌를 조사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쥐의 수염에 대한 뇌 반응을 봅시다. 수염에 무엇인가가 닿는 순간의 신경활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시작하면 쥐가 그저 가만히 있을 때와 적극적으로 수염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기 시작할 때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을 때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같은 것을 수염으로 만졌음에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뇌는 적극적으로 얻은 정보를 중요시합니다. 마지못해 공부하면 뇌의 효과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만다니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공부를 계속하면 뇌에게 배신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잃을 확률이 있는 도박과 달리 성과가 약속된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하지 않나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말이 사실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의 뇌 속에 메가시티를 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